예산 고을에 한 장군이 들어섰습니다. 백마를 타고 금빛 갑옷을 입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장군님 만세. 우리 고을에 장군님이 오시다니. 그런데 장군은 환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에서 내린 장군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절뚝절뚝.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군님이 다리를 저시네. 전쟁에서 다치셨나? 장군은 한 기와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장군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네가? 20년 전 산에 버리신 그 아들입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뒤로 쓰러졌습니다. 20년 전 이 집에서는 다리 하나 못 쓰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산에 버렸습니다. 짐승 밥이 되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 최고의 장군이 되었을까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그는 복수를 하러 온 걸까요? 용서를 하러 온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숙종 말년 충청도 예산 고을에 김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3대째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기와집 지붕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문 앞에는 성물이 늠름히 서 있었습니다. 담장 안으로는 행랑채며 사랑채며 안채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조정에서 참판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으나 눈빛이 차가웠고 입술은 항상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대감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부인 박씨가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모두 곱게 자랐으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은 조상 제사를 모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한이었습니다. 밤마다 다 사당 앞에서 빌었습니다. 조상님, 제발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대를 이을 하나만 주십시오. 부인 박씨도 삼신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약을 다려 먹고 구술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인 박씨가 넷째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김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일 것이다. 무당을 불러 점을 쳤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축하드립니다. 틀림없이 아들입니다. 김대감은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온 집안에 잔치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떡을 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김대감 댁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난다더라.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달이 차고 마침내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안채에서는 부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파가 분주히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대감은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건강한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그때 안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김대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어났구나. 드디어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김대감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산파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김대감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들이라고? 정말 아들이란 말이냐? 예, 대감님, 틀림없이 사내 아이입니다. 김대감은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부인 박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김대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10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김대감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 오똑한 코, 꼭 담은 입술.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다. 그런데 그때 산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기 다리가 어쨌단 말이냐? 산파가 아기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왼쪽 다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절뚝거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절뚝거린다고? 예, 대감님. 걷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김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는 천사처럼 보이던 얼굴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구라니, 내 아들이 불구라니. 10년을 기다렸는데 불구가 태어났단 말이냐? 부인 박씨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에요. 다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김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부인에게 넘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김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구 아들, 절뚝거리는 아들, 양반 가문의 불구 자식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김대감 집에 병신 아들이 태어났다고 손가락질하겠지.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 불구라니. 차라리 딸로 태어났으면 나았을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하필 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조상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다음날 아침 김대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채로 들어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야겠소. 부인 박씨가 기겁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불구자식은 집안의 수치요. 저런 아이가 크면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10년을 기다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인이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김대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니요. 저것은 내 아들이 아니요. 오늘 밤 처리하겠소. 부인 박씨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요.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이를 잘 낳지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김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밤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부인의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날 밤 김대감은 하인 막동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라. 깊은 산 속에 버려라. 짐승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막동은 50이 넘은 하인이었습니다. 김대감 집에서 30년을 일한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받은 명령은 차마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대감님, 정녕 이 아이를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대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깊은 산 속에 버려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막동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대감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어찌 산에 버린단 말입니까?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것입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내 놈이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막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면 내 놈도 죽는다. 예, 대감님. 막동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안채에서는 부인 박씨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기, 내 아들, 제발 살려줘요. 하인들이 부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막동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품 안의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평화로운 얼굴, 막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야,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다리가 불편하다고 버림받다니 이게 무슨 세상이란 말이냐?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인지 호랑이인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막동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 버리면 이 아이는 죽는다. 짐승 밥이 된다. 막동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막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차마 이 아이를 짐승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하지만 대감님 명령을 어기면 나도 죽는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막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재빨리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아기가 울까봐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빛이 밝아졌습니다. 막동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바위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다.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것을 안다. 나와라. 막동은 어쩔 수 없이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횃불빛에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우람한 체구, 그리고 허리에 찬 칼.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막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밤에 산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막동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눈이 막동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품에 아는 것이 무엇이냐? 막동은 아기를 꽁꽁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보여라.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막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막동 앞에 다가와 품 안의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냐? 갓난아기를 왜 이런 산속에 데리고 왔느냐? 막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감님 명령이었습니다. 대감 명령? 사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대감이 아기를 산에 버리라고 명령한단 말이냐? 막동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대감이 불구 아들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 짐승 밥이 되게 하라고 한 것, 말하면 자신도 죽인다고 한 것까지. 사내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아비가 자식을 버려? 그것도 갓난아기를? 예, 나으리. 김대감은 집안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불구자식은 수치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구나. 호랑이도 제 새끼는 물지 않는 법인데. 사내가 막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기를 내게 넘겨라. 막동은 머뭇거렸습니다. 내 놈이 죽이지 못하겠다면 내가 키우겠다. 정말이십니까? 나는 무관이다. 전장을 떠돌며 사는 장수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짐승밥으로 줄 수는 없다. 막동은 아기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내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빛이 맑구나. 불구라도 기운은 살아있다. 좋다. 내가 거두겠다. 막동은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일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대감님이 아시면 저는 죽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날 것이다. 다시는 이 고을에 오지 않겠다. 가서 대감에게 말해라. 짐승이 물어갔다고. 막동은 눈물을 훔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내가 아기를 안고 산 반대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부디 건강하게 자라라. 그날 밤 막동은 김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분부대로 했습니다. 산속에 두고 왔는데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 일은 오늘로 끝이다. 다시는 입에 담지 마라. 예, 대감님. 김대감은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듯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불구 자식 하나 때문에 집안 망신당할 뻔했군. 인제 됐다. 안채에서는 부인 박씨의 울음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내 아기, 내 아들, 용서해라. 어미가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기를 거둔 장수의 이름은 이충무였습니다. 그는 전라도 출신의 무관으로 전국 각지를 떠돌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외적과 싸워 공을 세웠으나 조정의 파벌 싸움에 휘말려 벼슬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떠돌이 무관이 되어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갓난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충무는 아이를 업고 충청도를 떠나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김대감의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충무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석주,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석주야, 너는 비록 버림받았지만 강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너를 깔봐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알겠느냐? 아기는 대답 대신 방긋 웃었습니다. 이충무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웃어라. 웃으면서 살아라. 세월이 흘러 석주는 5살이 되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짧아 걸을 때마다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한 발 내딛고 기울뚱, 다시 한 발 내딛고 기우뚱. 마을 아이들이 석주를 보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절뚝발이다. 절뚝발이가 걸어간다. 깔깔깔.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석주는 피하지 못하고 맞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놀렸습니다. 절뚝발이 울보. 절뚝발이 우보. 석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충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다리가 이상해요? 왜 저만 절뚝거려요? 이충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석주야, 다리가 불편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하늘이 너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을 것이다. 그걸 찾으면 된다. 다른 재능이요? 그래, 다리가 불편하면 손을 써라.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석주가 7살이 되던 해, 이충무는 마을에 작은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술, 검술, 궁술. 이충무는 모든 무예에 능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석주도 아버지 곁에서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충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니 검술이나 창술은 어려울 것이다. 석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이충무는 잠시 생각하다가 활을 가리켰습니다. 궁술은 다리보다 팔이 중요하다. 활을 쏠 때는 2발로 버티기만 하면 된다. 한번 배워보겠느냐? 석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배울래요? 이충무는 석주에게 작은 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 손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석주는 그날부터 활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도 제대로 당기지 못했습니다. 화살은 땅에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비웃었습니다. 절뚝발이가 활을 쏜다고? 웃기는구나. 저러다 제 발등 찍겠다. 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잘해지겠어. 두고 봐라. 석주는 매일 활을 쏘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활을 잡았고 해가 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피가 맺히고 굳어지고 다시 피가 맺혔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화살이 관역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2날이 지나자 관역 중앙에 맞았습니다. 석발이 지나자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충무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석주야. 네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마을 청년들도 놀랐습니다. 저 절뚝발이가 활을 저렇게 잘 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석주는 10살이 되자 마을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충무보다도 나았습니다. 100보 밖에서 동전을 맞추고 200보 밖에서 새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절뚝발이라고 놀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궁석주. 그러나 석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 거야. 석주가 15살이 되던 해, 이충무는 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전쟁터 생활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으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충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네가 갓난아기 때 산에서 죽었다. 석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뿐이에요. 이충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석주야. 너를 키운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충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거라. 너를 버린 사람은 예산 김대감이다. 네가 불구라서 버렸다. 석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김대감이요? 그래, 언젠가 네가 원하면 찾아가도 좋다. 하지만 복수하지는 마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네 안에 증오를 담지 마라. 이충무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석주는 아버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이 활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겠습니다. 절뚝발이라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석주는 무덤에 절을 올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활을 메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15살 소년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른보다 깊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누구보다 강해져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예산 김대감, 언젠가 찾아가겠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제 모습을 보여주러. 아버지가 버린 불구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석주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마을을 떠난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절뚝발이 신궁이 어디론가 떠났다더라. 그 아이 어디 가서 뭘 하려는 걸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 저는 놈이 뭘 하겠어. 몇 년 못 가서 굶어 죽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절뚝거리는 소년이 훗날 조선 최고의 장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20년 뒤 예산 땅에 다시 나타나 자신을 버린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곳마다 군용을 찾아가 병사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놈을 어디다 쓰겠냐. 전쟁터에서 뛰지도 못할 놈이 무슨 병사냐. 꺼져라. 군용 장교들은 석주의 다리만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석주가 아무리 활솜씨를 보여주겠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절름발이가 활을 쏜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병신은 병신답게 구걸이나 하며 살아라. 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영에서 거절당하면 다른 군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거절당하면 또 다른 군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더 단단해졌고 활솜씨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군영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냇물로 세수를 하고 산열매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충무가 만들어준 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이 활이 있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겠다. 석주가 19살이 되던 해 봄 한양 근처 군영에서 무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무과에 급제하면 정식 무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석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우람한 팔뚝, 씩씩한 걸음걸이, 모두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석주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저놈은? 다리를 저는데? 저런 놈이 무과 시험을 보러 왔다고? 미친 거 아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절름발이 여기 구걸하러 온 거야? 시험장은 이쪽이야. 거지초는 저쪽이라고? 깔깔깔. 석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시험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받던 관리가 석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무과를 보겠다고? 이 다리로?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대신 망신당해도 내 탓하지 마라. 석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달리기였습니다. 일정 거리를 정해진 시간 안에 뛰어야 했습니다. 석주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옆에 선 장정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장정들이 바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석주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뚝절뚝, 한 발 내딛고 기우뚱, 다시 한 발 내딛고 기우뚱. 다른 장정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석주는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시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불합격이다. 관중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봤지? 절름발이가 뭘 하겠어? 저러고도 무과를 보겠다고 왔다니 웃기는 놈이야.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다. 나는 지지 않는다.
두 번째 시험은 검술이었습니다. 석주는 이미 달리기에서 탈락했지만 시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서서 다른 장정들의 검술을 지켜보았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장정들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검술은 다리가 빨라야 한다. 나는 저렇게 못 움직인다. 하지만 활은 다르다. 활은 다리가 아니라 눈과 손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활뿐이다. 세 번째 시험은 궁술이었습니다. 석주는 탈락자였지만 시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활만 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험관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넌 이미 탈락이야. 돌아가라. 제발요. 제 활 솜씨만 봐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그냥 가겠습니다. 시험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장정들이 웃었습니다. 절름발이가 활을 쏜다고? 구경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시험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한 발만 쏴라. 대신 관역에 못 맞추면 당장 꺼져라. 석주는 활을 들었습니다. 이 충무가 만들어준 활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손에 착 감겼습니다. 관역은 백보 앞에 있었습니다. 석주는 숨을 고르고 시위를 당겼습니다. 온 신경이 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각도, 관역까지의 거리,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슝,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퍽퍽 관역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험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한 발 더 쏴도 되겠습니까? 시험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두 번째 화살을 쐈습니다. 흉, 퍽. 첫 번째 화살 바로 옆에 박혔습니다. 세 번째 화살, 슉. 세 화살이 관역 중앙에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게 말이 되냐? 절름발이가 저렇게 활을 쏜다고? 신궁이다. 신궁이야. 시험관이 다가왔습니다. 뇌활 솜씨는 분명 뛰어나다. 하지만 석주의 기대와 달리 시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무과는 달리기, 검술, 궁술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넌 달리기에서 이미 탈락했다. 규정이 그렇다.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활 솜씨를 보고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은 규정이다. 돌아가라. 석주는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석주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떠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군영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무과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활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도 다리가 불편하면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제 자리는 없는 겁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석주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왜 울고 있느냐? 석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석주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시험장에서 봤다. 내 활 솜씨 대단하더구나.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솜씨가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석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따라오라니요? 어디로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터다. 곧 북쪽에서 전쟁이 터진다. 내 활 솜씨가 필요하다. 석주를 데려간 남자는 박진영이라는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병조 참의를 지낸 인물로 곧 터질 북방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영은 석주를 자신의 군영으로 데려갔습니다. 군영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절뚝거리며 들어오자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뭐야, 절름발이잖아. 장군님이 왜 저런 놈을 데려오셨지? 박진영이 병사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자는 오늘부터 우리 군영의 궁수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상관없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 석주는 군영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름한 천막 하나가 그의 거처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함께 어울려 밥을 먹고 술을 마셨지만 석주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훈련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충무도 혼자였다. 나도 혼자 견딜 수 있다.
군용에서 석주를 가장 괴롭힌 것은 부장 최등만이었습니다. 최등만은 40대 중반의 장교로 군용에서 박진영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석주를 보자마자 눈을 흘겼습니다. 절름발이가 뭐하러 군용에 왔냐? 전쟁터에서 뛰지도 못할 놈이 활을 쏘겠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최등만은 말로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야, 절름발이 오늘 네 밥은 없다. 왜요? 아까 훈련 때 자세가 흐트러졌잖아. 밥 먹을 자격 없어. 석주는 굶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등만은 트집을 잡아 석주의 밥을 뺏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석주는 비틀거렸습니다. 최등만이 비웃었습니다. 왜? 배고파? 그럼 기어서 내 앞에 와라. 기어서 살려달라고 빌어라. 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최등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최등만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석주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헉, 퍽, 퍽. 석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피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최등만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야, 절름발이, 오늘부터 넌 밖에서 자라. 천막 안은 사람이 자는 곳이야. 내 놈은 사람이 아니잖아. 석주는 눈 내리는 밤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발가락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버지, 이충무 아버지, 저는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등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주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죽었나? 최등만이 발로 석주를 툭 찼습니다. 석주가 눈을 떴습니다. 안 죽었네. 질긴 놈이군. 최등만이 혀를 찼습니다.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진짜 죽겠는데. 최등만이 좀 심한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등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장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산 김대감 아들이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더라. 장원급제? 대단하네. 김대감이 자랑이 대단하다더군. 내 아들은 조선 최고의 인재라고. 석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산 김대감, 자신을 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장원급제? 석주는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20살이라던가? 김대감이 늦둥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 이번에 장원급제해서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래. 석주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이면 자신보다 4살 어리다. 자신이 버려진 그 해에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버리자마자 새 아들을 얻은 것이다. 다리 멀쩡한 아들을, 장원급제한 아들을.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산에 버려져 짐승밥이 될 뻔했는데 그 아들은 금지옥엽으로 자라 장원급제를 했다. 나는 매일 굶고 맞으며 살아가는데 그 아들은 마을 잔치를 받으며 영광을 누린다. 이게 공평한 것인가? 이게 하늘의 뜻인가? 그날 밤 석주는 천막 밖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피를 받은 자식입니다. 왜 저만 버리셨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석주는 이충무를 떠올렸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다. 이충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김대감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냥 나를 버린 사람일 뿐이다. 석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다. 언젠가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때 후회하게 만들겠다. 날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분노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전쟁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전군 출전 준비하라.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갈갈고 말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석주도 활을 챙기고 박진영 장군에게 달려갔습니다. 장군님, 저도 출전시켜 주십시오. 박진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야,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그때 최등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름발이는 전쟁터에서 집만 됩니다. 뛰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석주가 외쳤습니다.
저는 뛸 필요가 없습니다. 활만 쏘면 됩니다. 제 활 솜씨면 적장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최등만이 비웃었습니다. 적장 목을 벤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너 같은 병신이 뭘 할 수 있겠냐? 입 다물고 군영이나 지키고 있어라. 박진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주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석주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영이 말에 올랐습니다. 출전한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군영을 빠져나갔습니다. 석주만 남았습니다. 텅 빈 군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석주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습니다. 석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활을 챙기고 화살통을 맸습니다. 아무도 없는 군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군대의 먼지가 보였습니다. 석주는 그 먼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전쟁터에 보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 거기서 공을 세우겠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겠다. 절름발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김대감에게도 보여주겠다. 버린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장원급제한 아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는 것을. 석주는 밤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전쟁터가 보였습니다. 함성 소리, 비명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언덕 위에 올라가 전쟁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군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빛 갑옷을 입은 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놈만 쓰러뜨리면 전세가 바뀐다. 석주는 활을 들었습니다. 적장까지의 거리는 300보였습니다. 보통 궁수는 100보를 쏘기도 힘들었습니다. 200보를 쏘면 명궁이라 불렸습니다. 300보는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만 잡았습니다. 이충무 아버지 밑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했습니다. 군영에서 굶고 맞으면서도 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온 신경을 관영에 집중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각도, 적장의 움직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적장은 금빛 갑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아군 병사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놈만 쓰러뜨리면 된다. 저놈만 쓰러지면 오랑캐들은 흩어진다. 석주는 시위를 당겼습니다. 팔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석주는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적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퍽! 화살이 적장의 목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적장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금빛 갑옷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전쟁터가 순간 멈췄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이 쓰러진 적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장이 죽었다. 대장이 화살에 맞았다. 누가 쐈냐? 어디서 날아온 거냐? 오랑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300보 밖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에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랑장이 소리쳤습니다. 후퇴다. 일단 물러나라. 오랑캐 기병들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군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적장이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 박진영 장군이 말을 달려왔습니다. 적장을 쏜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병사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300보 밖 언덕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석주였습니다. 석주는 활을 내리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절뚝절뚝. 한 발 내딛고 기우뚱. 다시 한 발 내딛고 기우뚱. 병사들이 석주를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저놈이다. 저 절름발이가 쏜 거다. 박진영 장군이 석주 앞에 말을 세웠습니다. 네가 쐈느냐? 예, 장군님. 제가 쐈습니다. 박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300보 거리를 쏴단 말이냐? 박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0보라고? 말도 안 돼. 저 절름발이가? 그때 최등만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저놈을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놈은 출전 명령도 없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군율 어긴 것입니다. 곤장 100대를 쳐야 합니다. 최등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석주가 공을 세운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절름발이 따위가 공을 세우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장 말이 맞다. 군율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최등만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적장을 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졌을 것이다. 공이 과를 덮는다. 처벌은 없다. 최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군님, 박진영이 손을 들어 최등만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이다. 박진영은 말에서 내려 석주 앞에 섰습니다. 석주야, 네 활솜씨는 내 평생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어디서 배웠느냐? 석주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활 쏘는 법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박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석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박진영은 석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정식 궁수다. 아니, 궁수대장이다. 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수대장이라고요? 그렇다. 네 솜씨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절름발이가 궁수대장? 말도 안 돼.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석주가 적장을 쏜 것을 모두가 봤기 때문입니다. 최등만만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절름발이, 네가 얼마나 가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랑캔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있었습니다. 석주의 화살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적장이 나타나면 석주가 썼습니다. 적 궁수가 나타나면 석주가 썼습니다. 300보 밖에서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오랑캐들은 석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군에 귀신 같은 궁수가 있다더라. 300보 밖에서도 쏜다더라. 저놈만 피하면 된다. 하지만 석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어디에나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마다 석주가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언덕을 오르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썼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화살이 날아갈 때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은 석주를 신궁이라 불렀습니다. 절름발이 신궁. 처음에는 비웃음이 섞인 별명이었지만 점점 존경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도 우리보다 낫다.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전쟁은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석주는 수십 번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공을 세웠습니다. 적장을 쏘고 적 궁수를 쏘고 위기에 빠진 아군을 구했습니다. 박진영 장군은 석주를 아꼈습니다. 석주야, 너는 내가 본 최고의 궁수다. 아니, 최고의 군인이다.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과찬이 아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너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 이충무 아버지도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충무 아버지, 저 지금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랑캐는 물러갔습니다. 조선군의 승리였습니다. 조정에서 농공행상이 열렸습니다.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박진영 장군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는 궁수 석주입니다. 이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졌을 것입니다. 임금이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가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그 신궁인가? 다리를 저는구나. 불구인데 어떻게 저런 공을 세웠지? 임금이 석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석주냐? 예, 전하. 소인이 석주입니다. 네가 300보 밖에서 적장을 썼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사실입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다리가 불편해도 이런 공을 세우다니. 네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석주에게 정삼품 절충장군 벼슬을 내린다. 그리고 예산 땅 100석을 하사한다. 석주의 눈이 떨렸습니다. 예산,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신분으로 석주는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논공 행상이 끝나고 석주는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군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병사들이 도열하여 석주를 맞이했습니다. 장군님 만세, 신궁 장군님 만세. 석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등만이었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석주는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등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군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굶기고 때리고 밖에서 재웠습니다. 절름발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등만이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쿵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석주는 최등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 매질, 눈 내리는 밤의 추위, 그 모든 것이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최등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일어나라고 했소? 최등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그때 나를 괴롭힌 것 잊지 않았소? 최등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소. 굶주림이 나를 단련시켰고 추위가 나를 버티게 했소. 그러니 원망하지 않겠소. 최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군님,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소. 절름발이라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오. 최등만은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자군님 만세, 대인배 장군님 만세.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충무 아버지,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예산으로 갑니다. 저를 버린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예산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석주는 말을 타고 갔습니다. 장군의 행차였습니다. 앞에는 깃발을 든 병사가 서고 뒤에는 호위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장군님이다. 장군님 행차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주는 묵묵히 말을 몰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이 길을 갓난아기로 지나갔습니다. 하인막동의 품에 안겨서 산으로 버려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군이 되어 돌아갑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세상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달려 예산 땅에 들어섰습니다.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였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내가 버려진 곳이구나. 석주는 말고삐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사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하자.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장군님이 오셨다. 예산의 장군님이 오셨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석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군님이 다리를 저시네. 저 걸음 봐라, 절뚝거리잖아. 아니, 저분이 그 유명한 신궁 장군님이야? 불구인데? 석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발 내딛고 기우뚱, 다시 한 발 내딛고 기우뚱.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로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이 다리로 적장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나였습니다. 석주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기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3대째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 김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성물이 늠름히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기와는 번듯했습니다. 석주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석주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석주는 대답했습니다. 김대감을 뵈러 왔다. 김대감님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인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석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장군께서 무슨 일로 이 초라한 집을 찾아오셨소? 석주는 김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니? 20년 만입니다, 아버지. 산에 버리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아들이 하나뿐이요. 석준이가 내 아들이요. 나는 당신을 모르오. 석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짧고 휘어진 다리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께서 버리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구라서 버리셨지요.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지요. 짐승밥이 되라고 하셨지요.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네가 살아있었느냐? 예, 살아있습니다. 지나가던 장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김대감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인이 부축했습니다. 대감님, 괜찮으십니까? 김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아이, 짐승밥이 되라고 산에 버린 아이, 그 아이가 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장군님이 김대감 아들이라고? 버렸다고? 불구라서 산에 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젊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김대감의 아들 석준이었습니다. 나이는 24, 석주와 같은 해에 태어난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번듯한 차림이었습니다. 작년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수재였습니다. 석주는 석주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김대감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석주다. 네 형이다. 석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외아들입니다. 형 같은 것 없습니다. 석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셨을 테니 나는 네가 태어나던 해에 버려졌다. 다리가 불편해서 집안 망신이라서. 석주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김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진짜입니까? 그때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뛰어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석주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혹시... 석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빼앗기고 20년을 우셨구나. 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석주가 돌아왔습니다.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박씨가 석주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 알았다. 짐승한테 물려 죽은 줄 알았다. 어미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미를 용서해라. 석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좋은 분이 거두어 주셔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 울지 마십시오. 박씨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장군이 됐구나. 내 아들, 훌륭하게 컸구나. 어미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어미는 너를 지키지 못했는데.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불쌍해라. 20년을 헤어져 살았구나.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 김대감만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구자식은 집안 망신이다. 짐승 밥이 되게 해라.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문가의 불구자식이라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장군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털썩 김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대감이 무릎을 꿇었다. 저 도도하던 양반이 무릎을 꿇다니. 김대감은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시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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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네가 불구라서 버린 것이 아니다.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너를 버렸다. 나는 아비가 아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석준이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저도 죄인입니다. 석주가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석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형님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 혼자 귀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과거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은 굶고 맞고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형님 목까지 누리며 산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석준도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형님, 저는 형님 얼굴에 침도 뱉지 못할 놈입니다. 석준은 말없이 아버지와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충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야,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네 안에 증오를 담지 마라.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석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김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용서합니다. 김대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째서 용서하느냐? 너를 죽이려 했다. 짐승밥이 되라고 버렸다. 그런 놈을 어째서 용서하느냐? 석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증오를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김대감은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 나보다 낫구나. 내가 죽이려 한 자식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석주는 김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우십시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사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석준은 석준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도 일어나라. 석준이 떨리는 손으로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은 없다. 너는 태어났을 뿐이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겠습니다. 석준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우리는 형제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단하다. 저런 일을 당하고도 용서하다니. 장군님은 진짜 대인배시다. 보통 사람은 저러지 못해. 어머니 박씨가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석주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합니다. 석주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막동이라는 하인이 아직 있습니까?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늙어서 일은 못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어디 있습니까? 행랑채 끝방에 있다. 석주는 행랑채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70이 넘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석주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시오? 석주는 막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동 어른, 저 석주입니다. 막동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석주, 혹시 그때 그 아기? 예, 20년 전 산에서 살려주신 그 아기입니다. 막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막동이 떨리는 손으로 석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때 차마 죽이지 못했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겼다.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다. 제대로 살렸는지 짐승에게 물려 죽지는 않았는지 석주는 막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른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른이 죽이지 않았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장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모두 어른 덕분입니다. 석주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성의입니다. 편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막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이건 받을 수 없소. 나는 그저 명령을 어겼을 뿐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오. 석주는 막동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른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받아주십시오. 막동은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살려주길 잘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석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것이 진짜 은혜에 갚는 것이구나. 저것이 사람 사는 도리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예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김대감은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만했던 성격이 온순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불구 아이가 태어나면 보살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여하며 살았습니다. 석주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형 석주를 늘 존경했습니다. 형제는 우애 깊게 지냈습니다. 막동은 석주 덕분에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너를 살린 일이다. 고맙다. 석주는 막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석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여전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로 전쟁터를 누볐고, 그 다리로 장군이 되었고, 그 다리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